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과 윤리에서 드디어 대단원 5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문화와 윤리 단원의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파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예술, 이 예술이라는 것이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텐데 미적 가치만 중요하냐? 윤리적 가치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쟁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 왼쪽에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오른쪽에는 영국의 유명한 또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되겠네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죠, 그죠? 문화윤리의 지금 예술과 대중문화윤리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술에 대한 검열해야 하는가? 그 예술 작품이란 게 있을 때 어떤 것은 좋은 예술 작품, 어떤 것은 안 좋은 예술 작품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때 좋은 예술 작품이란 것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어떤 작품 혹은 어떤 작가의 것에 대해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 제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 거냐? 자, 우리 그 나치의 단가 호르스트 베셀의 노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몇 가지만 보면은 뭐 "깃발을 들어라. 대열을 단단히 갖추어라. 돌격대가 조용하고도 침착한 걸음으로 행진한다. 적색 전선과 반동분자들에게 살해당한 동지들도 영혼이 되어 우리 대열 속에서 함께 행진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치의 그런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뭐 여러분이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치 당원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거를 공 특히 유럽에서 공공장소에서 만약에 방송국에서 이런 걸 이제 선전용으로 튼다? 그러니까 역사 교육 자료가 아니라 선전용으로 튼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어찌 보면 이제 자의적, 타의적 아니면 공식적, 비공식적인 검열이 이루어지는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힙합의 닥터 드레라고 하는 이제 래퍼가 있는데 닥터들의 그런 이제 앨범에 있는 노래들 중에서는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이제 닥터 드레랑 친한 스눕독 둘이 같이 막 노래 부르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특히 이 지금 뭔가를 피우고 있죠, 이거. 이거는 단순한 담배가 아니라 대마초라는 것인데 자 스모크 위드 에브리데이라는 가사가 이제 그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들 중에는. 이게 라디오판에서는 이 가사 부분이 잘려서 나오기도 하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뭐 그 노래만이 아니라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듯한 아니면 이제 그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것들 애들 듣게 해 주는 것이 맞겠냐.'라고 하는 논쟁들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하나의 작품으로 다른 사람과 공감한 경험이 있나요? 똑같은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소설일 수도 있어요. 뭐든지 간에 공감, 같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감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예술과 외설을 나눈 기준이 있냐. 즉 똑같은 작품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예술이라고 생각해서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외설적이다. 이거 너무 성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이런 식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무엇인가? 기회와 학술을 아울러 이루는 말. 특히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작품. 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술에는 이 재주 예자, 뭔가 재주가 뛰어나요. 뭔가 잘 만들어요. 뭔가 노래를 잘 불러요. 그리고 재주술 그런 식의 말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영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아트라고 하는데 아트란 단어가 미술, 예술, 예술품, 기술, 기교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 아티스틱, 아트워크, 아티스트리 이런 식의 단어로 파생이 되죠. 근데 이제 아트란 말이 라틴어의 그 아르스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말의 그 헬라어적인 의미는 테크네다 즉 테크닉, 훌륭한 솜씨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의 예술가들은 뭐다? 화가는 그림을 잘 그리는 기술자인 거예요. 조각가는 돌을 잘 깎는 기술자인 거예요. 건축가는 건물을 잘 만드는 기술자인 것이죠. 그래서 artful 이게 '예술이 풍부하다.'라는 말로도 쓸 수도 뭐 언어가 변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교묘한 이런 말로 쓰인다고 하죠. artisan 장인, 공예가, artless 예술이 없다? 라는 말로도 있지만은 속임수 없는 기교 없는 솔직한 순진한 자연스러운 단순한 소박한 뭔가 그 손재주가 막 엄청 뛰어나지 않은 뭔가 그런 식으로 졸렬하고 멋없는 이런 식으로도 쓴다고 하네요.
artificiality, 인공, 인위, 모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인간의 활동이란 것이고요. 미적 가치를 표현했다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것은 예술 작품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자연 많죠, 그죠? 근데 그것들 중에서도 인공물인 경우에 우리가 예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뮤직의 어원이는 무식해. 그 뮤즈 여신들이 촉발시킨 영감에 의한 시, 음악, 춤, 이제 무용, 연극 등등은 이것도 이제 오늘날의 예술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랄까, 그런 위에가 솜씨의 영역이라면 밑에는 뭔가 영감의 영역, 뭔가 필이 오는 영역, 이런 거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아르쓰든 무식해든지 간에 이성적인 뭔가 합리적이고 뭐 계산 이런 활동은 아닌 걸로 여겨왔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러면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공물이 예술이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냐.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정의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뭐 예술은 모방이다, 예술은 표현이다, 뭐 별게 다 있는데 디키 예술 제도론에서는 예술을 예술이라고 만드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작품 안에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술계, 아트 월드, 예술가들, 평론가들, 이제 관람자들, 감상자들, 관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예술이야라고 인정하면 예술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지위는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술 작품은 인공물이면서 예술계가 이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마르셀 듀샹의 샘, 이거 사실 변기 떼온 거잖아요. 이거 인공물인 거 맞거든요. 왜냐?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공장에서 만든 인공물이지만 아름답다라고 예술계가 인정했으니까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술이라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은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구분되는 말이긴 합니다. 종류가 되게 많죠. 우리 시간의 예술, 음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전 음악에서부터 이제 현대 음악, 대중 음악까지 특히 이제 현대 음악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게 특히 이제 좀 많이 바뀌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음악을 한번 연주하면은 사라지잖아요. 소리가 없어지니까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듣게 되는 건데 이게 녹음이 가능해짐으로써 대중음악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예술이 아니라 음악이 보고 듣는 우리 아이돌 가수들 노래 보면서 듣는 거죠. 뮤직비디오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회화가 있겠죠.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벽에다 그리기도 하고 종이에다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데 뭐 퍼나 기법을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것도 역시 예술의 하나의 기법으로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예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비디오 아트라든지 설치 미술, 이제 뭐 또 뱅크시의 작품들 벽에다가 이제 스프레이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이제 상어의 시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마르셀 듀샹의 작품들. 자, 우리 역사 유물들도 예술적이다라고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죠. 물론 예술품으로 의도해서 만든 경우도 있지만은 예술품으로 의도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예술적이다라고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건축물도 역시 예술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 건축은 특히 그 건축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래 걸려요. 이제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많은 힘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실용적인 가치 또 추구해야 된다는 점이 아주 특이한 점이 되겠죠. 또 현대적인 예술도 있고요. 뭐 꼬르비지에의 이런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가능해진 이후에 공간 활용을 되게 특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적인 산물들 이런 것들도 하여간 예술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막 성당 아직도 짓고 있죠. 이어서 공연 예술, 연극, 오페라, 뮤지컬, 무용 등등 그리고 자, 영화가 있다. 뭐 흑백 무성 영화의 시대에서부터 이제 오늘날의 이제 3D 모션 캡처로 만든 3D 영화들. 이 나중에 또 AI를 활용해서 또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3D 그 안경 끼고서 봐야 되는 뭐 그런 시대가 됐네요. 그죠? 이어서 애니메이션 그리고 만화. 요건 이제 그 왼쪽은 토이 스토리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또 명작이지 이건 또 여러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마우스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작가가 아버지가 있거든요. 유대인인데 이 아버지가 이제 홀로코스트 2차 대전의 수용소 생활을 겪다가 생존한 생존자인데 만화 작가인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만화책으로 만든 거죠. 이것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도 예술이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게임도 예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게임 하나에 들어가는 단순히 이것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컴퓨터 뭐 코드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것에 들어가는 스토리와 음악과 여러 가지 미적인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상당한 또 예술적 경지에 오르는 게임들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활과 윤리 과목을 하기 때문에 예술에 정말 다양한 게 정말 많습니다. 예술의 그런 철학적인 논쟁은 정말 정말 종류가 많고 재밌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과목 특성상 예술과 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집중을 해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술과 윤리가 둘 다 중요할 텐데 이 둘이 관계가 뭐냐? 예술은 윤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도덕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예술을 왜 해야 된다? 예술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도덕적 교훈, 본보기가 중요하다. 예술은 그냥 예술가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적 성장에 이런 인성 이런 것들에 막 도움이 되게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술관에 있어서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중요합니다. 미적 가치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데 도덕적 가치를 위해서 봉사하라 이겁니다. 예술은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요. 윤리에 기여해야 한다. 우리 그 신고전주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크 루이 다비드. 자, 이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그 사조라는 것은 고전, 우리 클래식이 고전이잖아요.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런 이제 기상들, 옛날의 그 위인들, 아니면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들, 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뭐 다윗의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자, 이거 왜 그랬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이 될 만한 가치들을 얻어가자라는 거죠. 자, 이 그림 봅시다. 자, 어떤 일을 담고 있냐면요. 로마 왕국과 알바 왕국이, 자, 로마가 옛날에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 제국 이전에 공화국이었어요. 공화국 이전에 왕국이었죠. 어쨌든, 자, 두 왕국이 소모전하니까 전쟁이 안 끝나요. 이거 언젠가 끝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전쟁 좀 끝내자 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 두 나라에서 전사 3명씩 나와서 결투해서 이긴 쪽이 이긴 걸로 하자. 누가 나갈 거냐? 로마에서는 호라티우스 삼형제가 딱 나갔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조국에 대한 이 충성심과 이 헌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야, 우리도 이 호라티우스 형제 이런 걸 본받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기상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작가의 의도가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호라티우스 형제가 이런 로마식 격리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나치가 해버려 가지고 지금은 이거 하면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3등, 뭐 미적인 관점에서 뭐 3등분을 해가지고 이쪽과 이쪽 구도와 이쪽 구도와 이쪽 구도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이제 여러분이 따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 여기 여인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나 뭐 형제 자매가 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우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 여인들이 사실 상대측 알바 왕국 대표로 나온 상대측 큐라티우스 집안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잃든지 형제를 잃든지 둘 중에 한쪽은 반드시 잃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 여인들의 눈물, 그런 슬픔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후일담이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호라티우스 쪽에 이겨가지고 했는데,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해 막 고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38년에 이 액션 코믹스, 이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등장한 아주 역사적인 그 사건이 되겠죠. 자, 슈퍼맨이란 것은 무엇이냐? 물론, 슈퍼맨 시리즈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슈퍼맨 시리즈 안에서도 그러니까 슈퍼맨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그 작가도 되게 여러 명이고 스토리도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슈퍼맨은 무조건 이거다라고 이제 일관성 있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슈퍼맨은 뭐냐? 슈퍼맨 초월적인 그 존재거든요. 심지어 이제 어떤 버전에서는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와가지고 행성을 파괴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영화판에서도 이제 슈퍼맨이 이제 평소에 클라크 켄트거든요. 일반 회사원인데 수수한 회사원이거든요. 이제 자신의 활약을 과시하지 않는 겸손함 이런 걸 또 나타내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자신의 정체를 알아버린 그 여인이 그 영화판에 나오는데 그 "너 슈퍼맨 맞지? 나 이게 여기 창문으로 뛰어내린다. 너도 어차피 나 구해줄 거지?" 해가지고 뛰어내리는데 이제 눈치 못 채게 빠싹빠싹 빨리 해가지고 이제 구해주고 다시 이제 건물 위로 올라가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어쨌든 강자는 강자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강한 힘을 선하게 쓰자 이겁니다. 약자를 돕고 악에 저항하는 이렇게 바로 슈퍼맨의 모습이란 것이죠. 물론 이제
오늘날 슈퍼히어로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전혀 아닌 히어로들도 많고 캐릭터가 다양하긴 한데 슈퍼맨은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 평소에는 이제 겸손한 모습들. 자, 물론 이제 슈퍼맨이 도덕주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든 작품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가치들을 추출해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당연히 도덕에 기여해야 되니까 현실 사회가 도덕적이지 못할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술가들이 목소리를 내야겠죠? 예, 참여 예술은 되겠습니다. 자, 어, 더 이상 전쟁이 없기를 하고서 이제 선언해 주는 이 콜비츠의 작품이 되겠는데요. 예술가도 사회인이잖아요. 사회 속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므로 예술가들의 활동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활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활동을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가 없겠죠.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겠죠. 따라서 예술은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이 모양인데 가만히 있을 거야? 예술가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 뭘 통해?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우리 율리아 사상 때도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실존주의적인 참여, 앙가주망의 문학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뭐 구토, 문학이란 무엇인가, 말, 뭐 이런 식의 책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하고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지만 거부합니다.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권위라든지 뭐 나를 규정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하여간 거부하는 것인데 이 사상가의 그 사상 자체가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심지어 개인적인 '나는 결혼을 할 거야. 난 결혼을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가치 판단도 역시 뭐다 개인적인 가치 판단도 그만큼 사회의 어떤 가치 판단에 지지 선언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인 김수영 작가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65년 작품인데 자 65년 어떤 시대다? 군사정권이 있었던 시대죠.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실 한번 읽어 봅시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자 이거보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부조리한 그 상황인데 이런 그 왕궁 이 권력자들의 이런 나쁜 짓을 그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제 50원짜리 갈비탕 나왔다고 이거 기름덩어리만 나오고 이런 소시민들한테 화내는 이런 소시민적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나타낸 시가 되겠네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40 야전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보고 이런 일 하고 있느냐고 놀린 적이 있었다. 너스들 앞에서 너스들 옆에서 널스 간호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간호사들이 있는데 이제 야 니는 거즈 이런 거나 만들고 여자들이나 할 거 뭐 이런 거 하고 있냐? 너 포로 경찰이나 하지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말이죠.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를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개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화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얼만큼 적으냐?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작아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네요. 자, 우리 뭐 리얼리즘 예술 사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기 리얼리즘 사실주의라는 그 사조가 리얼리즘이 이제 문학이랑 미술이랑 여러 가지 분야마다 좀 이게 말하는 게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르르의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돌 캐는 돌 부수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예전의 그림들은 뭐였죠? 영웅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 이제 기독교의 그 성자의 모습
아니면은 그 굉장히 훌륭한 왕족과 귀족들의 모습 이런 거 그렸었는데 아니다. 현실에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모습 보자. 이게 현실이다. 이런 거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도를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밀레 이제 이삭 주는 이제 여인들. 자, 이렇게 이삭 주면 이제 허리 디스크 바로 걸리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뭐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도미의 3등 열차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쨌든 이게 일반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어, 파블로 디에고 조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하여간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 스페인 내전 시기에 독일 전투기가 지나가면서 게르니카 마을을 폭격을 했대요. 이 전쟁의 참상 속에서 사람도 괴로워하고 소도 괴로워하고 말도 괴로워하고 모두가 괴로워하는 이 전쟁의 끔찍함을 나타내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피카소는 이거 말고도 한국 전쟁도 그림을 그렸거든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으로요. 즉 뭐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남김으로써 이렇게 전쟁의 참상이다. 전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술 작품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중에 그 마빈 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음악가가 What's Going On이라고 하는 노래를 또 불렀는데요. 마더 마더 이제 어머니 어머니 너무도 많은 당신들이 울고 있어요. 형제 형제요 너무도 많은 당신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사랑을 찾아와야 해요. 아버지 아버지 싸움을 확장시킬 필요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전쟁은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린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여기 사랑을 찾아와야 해요. 이 노래도 굉장히 명곡이기도 이 자체도 되게 명곡인데 사회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살았던 시대에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이 어 부조리의 그 모습들 그리고 또 이제 인종차별의 모습들을 겪으면서 또 성장해 왔고 그 동생인가 하여간 가족 누군가가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 되겠습니다. 또 마이클 잭슨이 또 당대 음악가들을 모아 가지고 1985년에 We Are the World 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US for 아프리카다. 아프리카에 대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니까 이걸 음악가들이 여기 다들 그 네로라 하는 이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음악가들이거든요. 스티비 원더부터 해 가지고 뭐 브루스 스프링스턴 뭐 레이 찰스 등등 하여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음악가들이 모여 가지고 자선 음악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사람들에게 "야 아프리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프리카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에티오피아 대기근 그래서 기부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을 주는 노래들 만들어 보자 이것이에요. 자 그 외에도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해서 이게 미국의 당시 노예제도가 있을 때 엉클 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인물 그 노예제도의 끔찍한 실상을 이제 그 문학 작품으로 만든 거죠. 이런 책들도 있다라는 거. 이게 또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 가지고 '아 이 노예제도가 정말 나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작가의 또 명작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이제 초등학교 이제 독재 정권의 그런 권력자와 권력에 기생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초등학교 교실 엄석대와 한병태라고 하는 인물로 이제 투영해 가지고 만든 이제 소설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철거민들의 그런 현실을 나타내 주는 이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의 계급 갈등을 굉장히 또 미적인 아름다운 시선 이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막 휩쓸었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막 남긴다기보다는 사회의 이런 측면을 조망하는 그러면서도 미적인 성취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고요. 뭐 등등 하여간 어 "Change is gonna come." 인종차별의 이런 시대에 가고 새로운 시대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여간 여러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 물론 이 모든 작품들이 전부 다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뭘 할 수가 있다. '아 사회에 이런 측면이 있구나. 우리 사회가 이 도덕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치로서 기여하는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주의라는 것이 뭐 좋기만 하면은 뭐 다 도덕주의만 하겠죠. 문제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술에 있어서 자 분명히 예술은 미적인 부분 예술성이란 것이 중요한 건데 도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적인 요소를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도덕이라고 하는 목적에 봉사해야 되는 게 예술이다 보니까 자유로운 창작을 제한을 우려. "뭐야 네 작품은 도덕적이지가 않네. 너의 작품은 도덕에 굉장히 해롭네. 청소년들의 성장에 안 좋네." 검열, 빵.
뭐 아니면 법적인 제재, 사회적인 비난 이런 것들을 막 가하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위축이 되겠죠. '아 도덕적인 걸 해야지 문화 회길화와 그런 갈등들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점. 아무래도 또 예술이 수단화, 도구화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문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나친 목적 지향성 때문에 특정한 도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문화 예술의 수요와 괴리될 수가 있다. 자 앞선 작품들이 정말 뛰어난 작품들이거든요. 이 작품들이 도덕적인 메시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단순히 주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이 아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 작가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은 동시에 뭐다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일그러진 영웅 쭉쭉 읽힙니다. 정말 잘 썼어요. 기생충 영화 잘 만들었죠. 뭐 이런 노래들 멜로디 너무 좋아요. 그런 식으로 문화의 사람들은요 원래 문화예술을 노래 좋은 노래 들으려고 즐기려고 영화 좋은 재밌는 영화 이러려고 하는 거지 도덕적인 설교 들으려고 예술작품 감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그 괴리가 찾아옴으로써 이제 문화예술의 그런 대중의 수요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놓칠 수가 있다라는 점. 그 이제 작가가 영화 감독이든 아니면 이제 뭐 작곡가든 작사가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작가든지 뭐 문학가든지 간에 자신이 어떤 생각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아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의도를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도덕적인 것들을 좀 환기하고 싶다.'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거기에 매몰된 나머지 지나친 목적 지향성 때문에 예술 본연의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영화가 재미없어요. 소설이 읽히질 않아요. 그림이 뭐 저렇게 그렸어요. 음악이 듣기 싫어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왜곡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리즘은 리얼리즘인데 소셜리스트 우리 그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된 바로 그 사회주의 아시죠? 자 마르크스는 뭐라 했습니까? "자본주의는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계급사회,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 없는 노동자 계급을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과정에서 물신주의, 소외, 허위의식, 대상화 등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문학 작품들도 '사회주의 혁명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봤던 것이거든요. 예술가는 뭐다? 예술가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냥 글 잘 쓰는 사람,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냥 작곡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상가이자 교육자이자 사회적 진실을 밝히는 사람, 허위 의식의 베일을 꿰뚫는 이념가, 사회가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세뇌하는 그런 것들을 딱 붙들어 가지고 해치는 이걸 딱 명쾌하게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주장하는 사람들은 발자크, 디킨스 그리고 필딩 같은 풍자를 바탕으로 인간 삶의 허위와 위선을 드러내는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명쾌하게 찝어주는 그런 작가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혁명도 어쨌든 이 억압적인 사회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돼요.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면 노동자들이 힘을 써야 돼요. 노동자들이 힘을 쓰려면 노동자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이려면은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려면 의식의 변화, 이념적 준비가 있어야 돼요. 노동자들 본인부터가 '아 이 사회가 문제가 많다.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역사와 노동 과정의 필연적인 동력으로서 인간의 꿈이 만들어낸 세계, 시와 연극과 과학과 철학이 만들어내는 모의 세계와 상상적 세계는 중요하다. 즉 예술이 노동자들을 변화시키는 노동자들의 마음속에 혁명의 불꽃을 지펴줘야 된다라는 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술이 사회주의 정신하에서 노동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변신과 교육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거. 강한 목적 의식, 문제 해결 의지, 미적 쾌감은 뭐다? 정치적인 목적에 봉사해야 된다. 사회주의적인 혁명에 도움이 되는 예술을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술 작품은 낙관적 긍정적 가치, 혁명해서 우리 좋은 사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의해 대중들을 고무시킬 수 있어야 된다. 님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낙원입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이제 막 야인 시대에 막 나오고 막 하죠, 그죠? 자, 베르톨트 브레이히트라고 하는 동독의 극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희곡 이 분야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한밤의 북소리, 서푼짜리 오페라 등등의 작품들을 남겼는데 자,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적 서사극
기존의 작품들은 기존의 이야기들은 피압박 계급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프롤레타리아로 하여금 노동자들로 하여금 지배의 권위와 화해하게 한다.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분노와 혁명적인 열정의 김을 빼버린다. 이게 원래 노동자들을 너무 억압하면은 노동자들이 열받겠죠. 마치 주전자가 열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 계속 받는데 계속 억압하면은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노동자들이 이 혁명의 열기를 터뜨려야 돼요. 혁명 소셜리즘 혁명으로. 그런데 기존의 작품들은 뭐 했다? 김을 빼버린다. 카타르시스 해버린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는 거죠. 뭐다? 예술은 그 이 주인공의 그 비극적인 상황에 공감하게 함으로써 '아 주인공의 저런 상황 슬프다.' 눈물 막 흘려요. 그러면은 관객들은요. 눈물 흘리면서 마음이 풀어집니다. 해소가 됩니다. 그릇된 사회 질서를 암암리에 정당화하는 마취적인 기능이다. 이래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카타르시스적인 해결책이 아닌 억압에 대한 의식을 교훈적으로 고조시킬 수 있는 관람하고 나오면 관객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극. 그래서 주인공의 상황에 완전히 몰입하면 안 돼요. 주인공의 비참한 상황이 나오죠. 억압받는 노동자가 나오죠. '아 나도 저랬지.' 하면서 이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몰입을 깹니다 일부러. 자 그러지 못하도록 몰입하지 못하도록 극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소외 효과 혹은 속격 효과라고 하는데 alienation 이펙트, alienation, alien 외계인, 이방인 즉 한 발 물러서게 하는 거예요. 이 연극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레이션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나레이터가 이 "지금 이건 연극이고 여러분은 연극을 보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의 상황에 공감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식의 그런 이제 대사 어떤 식의 대사 장치를 이제 마련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주인공 이제 그 연기자가 관객들을 보면서 이제 관객에게 말을 거는 아니면 뭐 이제 만화책 같은 거에서 보면은 "제4의 벽을 깬다."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자기들 세계에서 막 얘기하고 하다가 "독자들은 이렇게 볼 거야." 뭐 이런 식의 대사를 막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몰입을 일부러 깨뜨려 가지고 이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네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사회주의에 봉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부르주아 예술을 대카당한 퇴폐적인 그런 것이라고 간주했고 특히나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문학 분야에서 좀 많이 이제 전개가 됐었는데 예술을 도식적인 틀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많은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침묵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도움이 되는 것만 해야 된대요.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다른 더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된다 이거죠. 북한에 가면 이제 화가들이 이런 거 그리는 거예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올바로 나가 이게 화가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자유로운 거 막 그리면 되나요? 노동 교화소 갈 수가 있죠. 대중들도 자유롭게 아무거나 즐기면 안 되겠죠. 케이팝 듣다가 뮤직비디오 보다가 이제 청소년들도 이제 끌려갈 수가 있는 거죠. 자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뭐 너무 문제점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도덕주의의 대표주자 플라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 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 이데아론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겠죠. 자 이데아론 자 우리 하얀 말, 검은 말, 빠른 말, 느린 말, 젊은 말, 뭐 작은 말, 큰 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녀석들이 말이라고 하게끔 해 주는 홀스 말의 이데아, 말의 형상이 지성의 세계, 우리 머릿속에 관념 세계에 말의 형상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데아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불변성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불멸해요. 그러므로 보편적이 어디에나 있고요. 이게 진짜 실제인 거고요. 이건 물질이 아니죠. 관념 속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지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고요. 오리지널 이게 원본입니다. 순수해요. 100% 순도 100%입니다.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관념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존재의 원이다. 나머진 뭐다? 현실 세계는 이데아를 따라한 모방물, 따라쟁이에요. 그러므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유한하고요. 변하고요. 그때그때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요. 필면 언젠가 죽고요. 그림자이자 물질이기 때문에 감각,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으로 파악하는 모형, 모방이자 순수하지 못한 존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데아론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설명은 우리 윤리학 사상 시간에도 했고 전에도 이제 죽음 윤리에도 했고 뭐 많이 했었죠. 그죠? 아무튼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데아 세계에 신이 만든 침대 즉
침대의 이데아가 있어요. 목수가 침대의 이데아를 떠올리면서 나무를 가지고 뚝딱뚝딱 현실 침대를 만들어요. 현실 침대는 이데아 세계 침대를 모방한 겁니다. 화가가 현실 침대를 보고서 그림을 그려요. 침대 그림을. 이 침대 그림은 실제 침대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실제 침대가 아닌 거죠. 자, 그림은 뭐다? 이데아 세계의 침대를 모방한 현실 세계 침대를 모방한 거예요. 모방의 모방이니까 오리지널에서 가장 멀죠. 그럼 가장 열등한 활동이네요. 가장 이제 격이 낮은 활동이네요, 예술은. 자, 단순히 모방이기 때문에 열등한 정신 행위, 정신적 지적 노력이 없는, 그리고 이제 진지성을 결여하고 있는, 뭐다, 모방은 그 자체로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유용하려면 국가에 유용해야 된다. 즉, 자기 직분에 맞는 일, 용감하고 절도 있고 존경할 만한 인물에 대해 젊어서부터 모방하는, 즉, 국가의 정의를 위해 쓰여야지 가치 있는 예술이에요. 국가의 정의, 사람들을 올바로 이끌어주는 것에 도움이 안 되면, 즉, 도덕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그 예술은, 그 모방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김원전 그 당시 시기의 그 예술이라는 것은 충실한 모사를 만드는 것, 최대한 똑같이 잘 그리고 잘 조각하는 것이 훌륭한 예술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예술가는 모방 잘하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예술가는 야, 이 밀로의 비너스상 보세요. 인체 비례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다가 옷의 주름까지 진짜 똑같지 않습니까? 실제 같지 않습니까? 야, 근육에 혈관 하나하나가 다 보이네 이거. 그런 것처럼 일종의 예술은 기술이다. 대단한 예술가는 대단한 기술자예요. 오늘날의 창의적이고 철학적인 예술 행위라는 개념 자체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므로 플라톤이 보기에 예술은 선을 권장하고 덕을 장려하는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있어야 된다. 영혼의 조화와 질서, 정의를 깨닫고 건전한 품성과 사고를 기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영혼에 뭐가 있었죠? 이성, 기계, 욕구. 이성은 지혜를, 기계는 용기를, 욕구를 잘 다스려서 절제.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영혼의 조화잖아요. 이걸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거에 도움이 되는 작품은 좋은 작품, 도움이 안 되는 작품은 나쁜 작품. 국가가 검열을 해가지고 좋은 작품은 남겨요. 교육 자료로 써요. 나쁜 작품은 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런 예술가 추방해버려요. 자, 수호자, 우리 플라톤이 말하는 그 철학자, 철인 통치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결국에는 철인 통치이기 때문에 철학자, 이데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만 국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상국가니까.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데아를 직관할 수가 없잖아요. 뭐 변증술,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이성적인 그런 교육을 받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체육교육, 시음악, 즉 예술체육, 예체능 교육이 아기 때부터 청소년 때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몸을 위한 교육, 체육, 혼을 위한 교육, 시가, 무식해, 특히 이야기에는 허구와 사실이 있다라는 거. 자, 무슨 말이다? 수단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혼을 형성하기 위해서 설화 작가들, 자, 옛날에는 그 연극, 음악, 시, 문학 이것들이 하나였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다? 호메로스가 서사시를 써요. 그 서사시를 가지고서 음악과 함께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음유를 붙여가지고 설화 작가들 만들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만들면 안 된다. 기존의 그리스 신화 얘기했었던 헤시오도스랑 호메로스는 신을 신답지 않게 그렸다. 신은 완벽하고 훌륭한 존재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 신화 얘기 보면은 하나도 훌륭하지가 않아. 별로 이제 본받고 싶지가 않아. 자, 우리 그리스 신화 얘기를 몇 가지만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 세계관에서는 처음에 카오스, 혼돈이 있었잖아요. 혼돈에서 이제 뭐 가이아가 태어나고 뭐 이제 천공의 신 우라노스가 태어나고 뭐 하는 건데, 자,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이제 많은 자식 신들이 막 태어나고 하는 겁니다. 가이아가 어머니이자 아내인 건가요?
아이 뭐 신들의 세계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어쨌든 우라노스가 오타가 있는 우리 우라노스가 신들의 왕인데 폭정을 저질러요. 아니 완벽한 존재가 폭정을 저지른다고? 이거부터 일단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폭정을 저지르니까 이제 가이아 여신이 우라노스의 자식들 다 여러 신들에게 자식 신들에게 우라노스를 몰아낼 사람 모집한다. 누가 하겠냐? 낫을 줄 테니까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할 때 그 낫을 줄 테니까 너희들의 아버지의 그 신 우라노스의 거기를 자를 사람을 찾겠다 해서 크로노스가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잘라요. 잘라가지고 그게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됐다고 하죠. 신들 사이에 이런 전쟁과 싸움이 일어난다? 올림포스 신들과 타이탄족들이 막 싸운다? 맞는 거냐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크로노스도 이제 신탁을 받아가지고 너는 나중에 또 너처럼 네가 했던 것처럼 네 아들에 의해서 쫓겨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들 신들을 자식 신들을 이제 태어나는 족족 본인이 꾹꾹 삼켜버립니다. 어쨌든 신은 불멸의 존재니까 이제 죽지 않고 이제 그 크로노스 아버지 그 크로노스 저기 뭐냐 뱃속에서 계속 이제 있는 건데 나중에 토하는 약 먹어가지고 이제 토하는 뭐 그런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제우스가 이제 신들의 왕들이 됩니다. 올림포스의 주인이 돼요. 그런데 자 제우스 신이 아내인 헤라 여신 가정을 수호하는 신이죠. 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싸우니까 그 사이에서 나온 이제 자식인 대장장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두들겨 맞는 어머니를 막아주려다가 이미 가정폭력이 나오는 장면부터가 이미 글렀죠, 그죠? 그러다가 뭐다 아버지의 내동댕이 처짐,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절름발이가 되는 겁니다. 일단 헤파이스토스가 못생긴 설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부터가 문제. 온갖 신들의 싸움. 그 아시죠? 그 트로이 전쟁 얘기 아시죠? 신들 세계에 그 결혼식이 있었는데 불화의 여신이 찾아와 가지고는 "왜 나는 초대 안 하냐." 이제 화내는 겁니다. 당연히 불화의 여신을 초대하겠습니까? 그러더니 불화의 여신이 황금 사과를 또르르 굴리고 이제 그냥 가버리는데 황금 사과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그러자 여신들 중에 가장 이제 지위가 높은 이제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여신이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내 거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테나가 전쟁의 또 여신이기도 한 "내 거야." 주장하는 거야. 세 여신이 막 싸우니까 "너네 남자 신들이 한번 판정해 봐라." 아무도 하기 싫죠. 괜히 한쪽 편 들면 나머지 두 쪽한테 그 뭐냐 미움받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 없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하지 말고 저 인간 있다. 저기 파리스라는 놈이 있는데 저 녀석이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겠네요. 그러면은 너가 판정해 봐라."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그 신들 세계에 좀 다소 졸렬한 그런 떠넘기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새 여신이 파리스한테 가 가지고 나를 뽑아 달라고 이제 공약하는 거죠. 헤라 여신 나를 선출해 주면은 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여신이라고 인정해 주면은 너에게 세상 최고의 권력을 주겠다. 널 권력자로 만들어 주겠다. 아프로디테 내 미의 여신이니까 너한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아테나 너가 전쟁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해 주겠다. 결론은 누굴 골랐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골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다? 스파르타에 가 가지고 헬레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납치해 오는 거였어요. 그런 식이었죠. 그래 가지고 열 받아 가지고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뭐 그런 겁니다. 뭐야 이거? 신들 사이에 이런 시샘과 떠넘기기와 무책임 때문에 인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라고 플라톤은 생각하는 겁니다. 신들은 완벽한 존재인데 거짓됨이 없는 존재인데 신을 신처럼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그렇게 만드냐?"라고 반발하는 거죠. 선한 것의 원인 그리고 불변하는 그 좋은 것, 변화가 없는 것. 왜냐면 완벽하고 훌륭한 건 이제 변화가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수호자들이 용기 있도록 저승에 관한 설화를 통제해야 된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아 죽는 건 너무 허무해. 나 죽기 싫어." 막 울고 막 질질 짜고 이런 노래나 만드니까 애들이 열심히 전장터 나가 가지고 목숨 걸고 용감하게 못 싸우고 도망가고 하는 거다. "용기를 심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통제해야 된다. 노래도 막 함부로 이상한 거 만들지 마." 웃음에 막 너무 이제 휘둘리고 그런 변화를 막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안 된다. 신성은 불변이므로.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절제를 심어주기 위해서 설화도 수정해야 되는데 신과 영웅들이 저지르는 온갖 부도덕한 모습들 이거 안 된다. 제우스 신 중의 신 아닙니까? 왕인데 아니 뭐만 하면은 다 욕정에 사로잡혀. 무슨 이제 여인만 보면은 아름답다 싶으면은 본인의 애를 낳게 만들려고 이제 오늘날로 치면 그 성범죄 아닙니까? 그런 거 막 저지르는 거죠. 해 가지고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아내인 그 헤라 여신이 와 가지고 막 감시하니까 아닌 척 그 여인을 막 소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숨겨 놓고 소를 못 드러나는데 그러면은 그런 일 안 벌이겠네요?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 그래 가지고 막 온갖 사생아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막 심지어 그중에 헤라클레스도 있고요. 자, 헤파이스토스 대전장이의 신 굉장히 훌륭한 무기나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 주니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결혼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다? 설정이 못생기고 저른발이죠. 아프로디테는 남편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전쟁의 신 아레스와 이 불륜 관계에 그래서 참다 못해 가지고 또 결정적일 때 또 붙잡아 가지고 그물로 묶어 버리는 그런 결박 사건. 신들 세계 막 불륜이 일어나고 이게 뭡니까 이거. 자 그리고 신이나 영웅들이 뇌물이나 선물을 좋아하는 막 그런 식의 묘사들 이런 거 곤란하다. 또 아킬레우스가 아폴론과 강의 신에게 불경한 태도를 보이고 뭐 이런 것들. 자꾸 이런 거 하니까 안 된다. 절제란 것은요. 화성을 닮았어요. 용기나 지혜. 자 우리 오케스트라의 각자 파트가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지휘자의 말에 잘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영혼이 조화롭게 되려면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잘 단련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음악은 뭐다? 조화로운 음악이다. 아무거나 막 연주한다? 불협화음 되는 것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 내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한 음악이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아름답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므로 노래는 뭐다? 노랫말, 가사와 선법, 하르모니아,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뭐다? 그 내용물, 가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비탄조와 한탄조 이런 하모니 막 이제 단조를 막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이제 사람 우울해 막 이런 거 나약한 거 만들지 마라. 술 취함과 유약함, 게으름 안 된다. 유약하고 주연에 맞는 것들 이거 술자리 이런 거 안 된다. 자 그러므로 리듬과 말씨 또한 아름답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루도록 이제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술은 청소년들의 인격, 성격과 성품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예술은 도덕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술을 통해 덕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자, 시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 리듬과 선법은 혼의 내면으로 가장 깊숙이 젖어들어 우아함을 대동함으로써 혼을 가장 강력하게 설하는 것이야. 어떤 사람이 이를 옳게 교육을 받는다면 우아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반대로 만들 것이기 때문일세. 또 시가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은 이는 빠져서 없는 것들과 훌륭하게 만들어지지 못한 것들 또는 훌륭하게 자라나지 못한 것들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알아볼 것이네. 그들은 옳게 싫어할 줄 알아서 아름다운 것들을 칭찬하고 기뻐하여 혼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이것들에서 교육을 받아 스스로 훌륭하디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일찍이 어려서부터 그 논거를 알기도 전에 추한 것은 비난하고 미워하기를 올바르게 교육받은 사람인지라 그 논거를 접하게 되면 그 친근성 덕에 그걸 알아보고서는 제일 반길 것이기 때문에 말일세. 즉 어릴 때부터 이제 예술 교육을 잘 받으면 예술로 잘 이끌림을 받으면은 도덕적인 것을 좋아하고 비도덕적인 것을 싫어하는 정상적인 성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 되겠네요. 자, 우리는 다른 장인들도 감시하며 생물들의 그림, 조각, 건축, 다른 예술 작품에서 나쁜 성격과 무절제와 야비함과 추함을 그리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우리의 이런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면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장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네.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난 장인들을 찾아내야 하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건강한 환경에서 살게 되어 혜택을 받을 것이네. 그들이 보고 드는 모든 예술 작품이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곧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투를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이라네. 자, 이거 좋은 것, 본받을 만한 것, 위인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훌륭한 이야기 이런 걸로 교육을 해야지
막 엉뚱하고 막 이상하고 막 아름답지 못한 것들 자꾸 그런 거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플라톤이었고요. 자, 그다음 톨스토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톨스토이 굉장한 문학가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러시아 제국, 러시아 혁명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귀족 가문 출생으로서 집에 돈이 많고 이제 지위가 높은데 젊은 시절에 도박과 여자 문제, 복잡한 이 문제들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1851년에 입대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평화주의자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62년에 소피아라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결혼할 때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도박과 여자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이제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나의 이런 과거를 알고도 나와 결혼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그래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결혼했고 슬하에 무려 13 명의 자녀를 두기도 했었던 이제 톨스토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톨스토이는 귀족 가문 출생 지주 가문 출생이긴 하지만은 이 농민들의 이런 삶, 농민들의 이 러시아 제국의 농민들의 억압받는 이런 삶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농민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고요. 이것 때문에 아내와 갈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어 1910 년에 막내딸과 함께 집을 떠난 가출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 달이 되기 전에 이제 어떤 간이역에서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미 좀 고령이기도 했었고 나중에 톨스토이 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운행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이반 일리치의 죽음, 하지 무라트, 참외로, 바보 이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부활 등등 엄청나게 많은 명작들을 배출했었고요. 저도 이 중에 몇 개를 읽어봤는데 되게 좋습니다. 일단 또 특히 안나 카레니나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후배 문학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의 작품 세계와 사상을 보면은 어쨌든 귀족 가문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번민했던 그런 이제 농민학교 건설하기도 했었고요. 젊은 자신의 그런 방탕했던 삶에 대한 참회, 이 기독교적인 회심을 했기 때문에 금욕주의적인 성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당시 러시아 제국에 의한 농민에 대한 억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무정부주의의 형태를 또 띠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는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도움을 주고받는 자발적인 협동 체계가 되어야 된다. 그게 도덕적인 세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설득의 힘을 또 강조했던 부자들은 재산을 내놓고 모든 사람은 국가와 그 제도가 주는 보호막을 벗어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본인의 막대한 재산도 많은 재산도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또 아내와의 또 갈등하기도 했었죠. 영화 중에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이라고 번역된 영화가 있거든요. 요 영화도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또 아내로 나온 헬렌 미렌 또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고 어쨌든 톨스토이의 예술과 도덕의 관계는 이겁니다. 예술 표현론. 예술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표현해서 그냥 아무 감정이나 막 표현하냐?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술을 통한 공감, 감염성이라고 하는데요. 감염성. 감정이 감염되는 거예요. 인류의 정신적인 일체감과 즉 예술을 통해 감정이 전달되고 공감함으로써 너와 내가 하나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결속하고 통합할 수가 있다. 자, 예술이 인간의 삶에서 어떤 목적에 이바지하는가?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잖아요. 예술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를 통한 정신적 일체감, 인격의 단절과 고립을 해방시키는 우리가 연결되게 하는 거죠. 자, 현대 예술의 사명은 인간의 행복이 인간 상호 간의 결합에 있다는 진리를 이성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 현재 지배하고 있는 폭력 대신 신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으로 간주하는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예술은 언어와 같이 인간의 감정을 바꾸게 하며 진보와 완전을 향해 전진하는 인류 운동의 한 수단이다. 언어는 시대 및 현대의 가장 우수한 사람들의 경험과 사색으로 발견된 모든 지식을 접근시키는 매개체이다. 그리하여 지식의 진화가 그릇된 불필요한 지식을 쫓아내고 그 대신 진실하고 필요한 지식으로 대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의 진화는 예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냉담하고 또 불필요한 감정은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좀 더 친절하고 필요한 다른 감정으로 바뀐다. 이것이 예술의 목적이다.
그래서 진짜 예술을 가짜 예술과 구별하기 위한 확실한 특징은 예술의 감염성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경험하면서 그 작가와 공감하고 그 작품을 감상한 다른 사람들과도 공감한다면 그 작품은 틀림없는 예술품이다. 하지만 만일 같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합일한 감정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술품이 아니다. 공감을 하게 해준 예술품이 예술품이고요.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예술품은 예술품이 아니다. 가치가 없다. 표현적인 예술 작품만이 진정한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예술 작품에 의해 표현될 만한 가치가 있는 감정, 자, 인간의 형제를 환기시키는 그런 감정들이 공감되도록 작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뭐 금욕주의적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제 뭐 육체적 쾌락을 경멸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반대로 말해서 쾌락적인 것을 공감하게 만드는 작품은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된 예술이란 어린아이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며, 자, 그래서 뭐다? 단순하고 직설적인 종류의 예술. 분명히 그 톨스토이의 글이 읽기가 쉬운 게 되게 많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소설에 쓰인 소재 자체도 되게 막 이해하기가 쉽고 내용 전개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뭐 그렇 쉽다고 해서 유치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의 예술품들은 나태, 권태, 부자들의 흥을 돋구는 역할을 했었고 오만, 성적 욕망, 세상 근심 이런 무가치한 감정들만 전달해 왔다. 형제를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징주의, 인상주의, 뭐 신인상주의, 뭐 리스트, 바그너, 베를리오즈, 브람스, 슈트라우스 등등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 만든다. 그러면 안 된다. 실러, 빅토르 위고, 찰스 디킨스, 밀레, 하이드, 모차르트, 슈베르트, 쇼팽, 창세기, 복음서의 비유들, 민간 전설, 요정 이야기, 민간 동요 등등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형제의 예술을 해야지 그래야 좋은 예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도덕주의로서의 플라톤과 톨스토이를 다뤄봤었는데요. 자, 그럼 당연히 도덕주의랑 반대되는 입장도 우리가 다뤄봐야 되겠죠. 바로 신미주의가 되겠습니다. 신미주의는 예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미적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 아름다움이 중요한 거예요. 미적 경험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꼭 도덕적인 걸 산출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예술 작품 보면서 뭔가 그 관람객이나 관객이 독자가 도덕적인 뭔가를 혼자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예술 작품 만드는 사람에게 예술 작품에게 도덕적인 뭔가를 의도하라고 강요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예술관,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 뭐 도덕적 가치, 정치적 가치, 경제적 가치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예술에게 요구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술은 그 자체로 자유로운 것이고요. 미적 가치를 구현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이런 것들에 의한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칸딘스키의 이 예술, 몬드리안의 예술 보시면요. 자, 이 작품 보면 여러분이 무슨 윤리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 자체에는 뭐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예술 작품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훌륭한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화, 우리 한국 영화에 유명한 감독이 박찬욱 감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좀 신미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영화를 만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감독의 작품이 되게 많지만은 이 복수 시리즈,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뭐 박쥐. 이 박쥐 포스터가 미국판에서는 이게 잘렸거든요. 너무 그 외설적인 설정을 연상시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 아니면 이 아가씨, 헤어질 결심 등등. 자,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그 미적인 장치가, 그러니까 영화의 미적인 장치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아, 이건 미적인 장치가 들어간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아름다움을 굉장히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감독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게 음악적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화면의 어떤 활용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근데 신미주의 얘기다시피 이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을 만한 건 딱히 없어요. 그러려고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영화 내용이나 설정 같은 거 보면요. 아, 솔직히 좀 끔찍한 아니면 좀 잔인한 연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좀 껄끄러운 그런 설정들. 어 아 아니 맨 오른쪽에 헤어질 결실 보면은 결국엔 불륜 얘기 아니냐. 불륜의 그런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거 아니야? 물론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작품이 근데 어쨌든 설정 자체가 별로 모범이 안 돼요. 모범적이지 않아요. 본받고 싶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작품들, 미적인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예술론 예술의 자율성과 순수성과 아름다움이 중요하니까 외적인 타율 딴 거 요구하지 마라.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게 해 줘라. 라는 거죠. 우리 그 문학계도 옛날에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막 보면은 아니 지금 시대가 지금 독재 정권 시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데 문학가들이 이 시대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사회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참여 예술. 이런 걸 주장하는 김수영 이런 식의 작가도 있는데 반대로 예술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마라. 물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사회의 문제에 관심 끌어모으는 건 그런 건 아닌데 예술은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가가 만들고 싶은 거 자유롭게 만드는 거다. 자, 우리 이어령. 음. 그리고 손오희. 뭐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 자유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문학의 본질은 자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학의 논쟁들, 참여 예술을 해야 되냐, 순수 예술을 이제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것이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문제점. 예술과 현실을 분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이 좀 간과될 수가 있겠죠.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덜 하고 좀 사회 문제 좀 얘기해야 되는데 좀 사회적인 건 이슈가 되게 많은데 막 사랑 노래만 하고 있고 사랑 타령만 하고 그럼 되겠냐?'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왜 사랑 타령 노래가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사랑 타령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노래만큼 만들었을 때 딱히 뭐 논란이 될 만한 게 별로 없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도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자 대표적인 인물 오스카 와일드가 되겠습니다. 자 오스카 와일드. 아일랜드. 자 당시 아일랜드는 대영 제국의 소속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북아일랜드와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나뉘어져 있죠. 아일랜드 공화국이 독립 국가입니다. 더블린 출생인데 자 나중에 고전 문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고대 언어 공부하다가 뭐가 됐다. 예술 평론가, 시인, 소설가로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진출해서 특유의 이 모피 코트, 이 머리 스타일 그리고 문학적인 달변, 말을 굉장히 잘 아주 명언 제조기예요. 그 오스카 와일드 명언만 치면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부터가 특별한 존재라는 그 자각, 이 자부심을 가진 문학인으로서 뭔가 자존심이 높은 그 강한 에고를 가진 그런 예술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데 한몫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1884년에 결혼해 가지고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인생 성공과 탄탄대로 달리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891년 알프레드 더글러스라고 하는 이제 퀸즈베리 후작의 막내 아들과의 동성애 관계. 아니 이미 결혼해 가지고 아들도 있는데 동성애 관계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 특히 당시 물론 지금도 이제 당연히 지금도 부인이 있는데 동성애 관계를 새로 하면은 사회적인 논란이 되겠지만은 특히나 그 빅토리아 시대에는 도덕적으로 엄격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분노한 퀸즈베리 후작이 오스카 와일드를 소년추행 혐의로 고발합니다. 자, 오스카 와일드도 맞고소하는 거죠. 그 와일드 대 퀸즈베리 사건이 되는데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이제 답변을 잘 되게 달변가스럽게 하다가 이게 뭔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재판이 불리해지니까 "아이 소송 그만합시다." 해 가지고 예 "소송 비용을 제 대신에 부담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파산하는 그런 식의 일이 있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당시엔 동성애가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식적인 이제 법률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동성애 죄로 기소당하는 그런 식의 일이 있어 가지고 유죄 판결 받고 2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출소해 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건너간 다음에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자 뭐 그 유명한 라벤나 행복한 왕자와 그 행복한 왕자 이야기. 그 우리 행복한 왕자가 있잖아요. 금으로 막 된 막 보석 뭐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제비가 와 가지고
이제 막 어려운 사람도 한 명씩 한 명씩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다 빼가는 거죠. 모든 걸 나눠주는 이제 우리 행복한 왕자 이야기. 자, 그리고 도리온 그레이의 초상 주로 여기서 이제 우리 생활결 얘기 많이 나오고 살로메, 스핑크스, 진잠의 중요성 등등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라는 것인데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미주의, 다른 말로는 예술지상주의, 탄미주의, 유미주의, 즉 아름다움이 중요해요. 예술이 최고, 자, 예술을 함에 있어서는 예술이 최고인 거예요. 아름다움을 탐하는 거고요. 오직 아름다움이에요. 예술가는 순수하게 예술적인 걸 해야지 다른 사람의 욕구,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 국가가 원하는 것, 뭔가 도덕적인 교훈 이런 거, 정치적인 뭔가 목적, 경제적인 어떤 이제 뭐 세속적인 다른 무언가 그런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예술가이기를 포기한 거다. 윤리적 공감이라는 것 때문에 독창성 잃지 마라. 오히려 예술가는 도전적으로 그동안 없었던 거, 사람들이 이해 못할지라도 새로운 예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술 위한 예술. 예술에서 도덕이 불필요하다. 예술 자체에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사회적인 걸 굳이 만들어라 이런 얘기까지 한다기보다는 물론 본인의 예술 작품을 가지고 누군가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건 뭐 알아서 하고 예술가가 만드는 것 자체는 예술 활동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 질문 한번 볼게요. 예술은 예술 안에서 그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는다. 예술은 닮은 꼴이라는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술은 거울이라기보다는 장막이다. 예술은 어떤 숲에도 피지 않는 꽃이다. 어떤 숲에서도 울지 않는 새이다. 예술은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내고 파괴한다. 예술은 주홍빛 실로 하늘에서 달을 끌어오는 것이다. 예술의 눈으로 볼 때 자연에는 어떤 법칙도 없다. 그러니까 예술은 예술의 눈으로 보라라는 것이죠. 이어서 신미주의는 그 평범한 것들에 색채를 부여하고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아름다움과 모든 사물들 사이에는 감지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또 다른 아름다움의 상관관계처럼 미묘한 관계가 존재한다. 그 문제를 공부해왔던 사람들만이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관계이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하는 것은 예술가들이 알아보거든요. 대중들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이 도덕 예술을 잘 모르는 도덕적인 요구를 하는 대중들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그래서 예술이 가치가 없는 거냐? 그 사람들이 도덕적 비난한다 그래서 예술이 가치가 없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도 당시에 비도덕적인 걸로 규정됐었던 동성애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은 비난 많이 했죠.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작품이 예술성이 없다는 거냐? 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술가도 윤리적인 동정심을 지니고 있지 않다. 예술가에게 윤리적 동정심이란 양식상 용서할 수 없는 타성이다. 즉 윤리적 동정심이라는 것에 의해서 맨날 하는 천편일률적인 남들 하던 거 이런 거 하면 뭐다 예술가답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대중은 아름다움의 새로운 방식을 몹시 싫어한다. 그래서 그것과 마주칠 때마다 분노하고 당혹해하면서 언제나 바보 같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하나는 예술 작품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 작품이 지극히 부도덕하다는 것이다. 대중이 예술 작품을 두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할 때는 예술가가 새로운 뭔가를 말했거나 전에 없었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중이 예술 작품을 지극히 부도덕하다고 비난할 때는 예술가가 사실을 말했거나 그것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형상화했음을 의미한다. 자, 이 무지한 대중들은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술가의 이 소신,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은 이 자유로운 정신, 독창적인 예술혼을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자, 오스카 와일드였고요. 예술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핑건인데 스핑건의 얘기가 우리 교육과정에 추가로 나와 있긴 한데 사실상 오스카 와일드의 얘기랑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걸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하다. 자, 과학과 윤리는 다르죠. 과학과 윤리는 영역이 달라요. 과학적인 어떤 사실 자체를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거북이는 모래를 파서 알을 낳는다. 도덕적인가요? 비도덕적인가요? 태양이 지고 나서 달이 뜬다. 도덕적인가요? 비도덕적인가요? 아무 상관없죠. 그죠? 마찬가지 예술과 도덕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예술을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술이 수단화되고 도구화되면 규격화, 획일화 다 똑같아진다. 창조성, 창의성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야, 예술과 도덕에 대한 아주 장대한 이야기를 우리 최근에 했던 수업 중에서 굉장히 가장 긴 수업 아니겠습니까? 해보았는데, 자, 여러분 이 관계를 잘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수업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